Dobro. History. Archive.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1972년 안데스 산맥 한복판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 사고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72일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누가 살고 죽었나 하는 그런 생존 기록이랑은 결이 좀 달라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모든 게 사라진 극한의 고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만의 규칙, 기술, 또 윤리를 가진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른바 눈의 사회를 만들어갔는지 그 과정 자체거든요. 맞아요.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생존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문명이 완전히 붕괴된 그 자리에서 뭐랄까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곳에서 인간은 어떻게 사회를 처음부터 다시 건설하는가? 정말 근원적인 질문이네요. 네, 기발한 발명품부터 가장 고통스러운 윤리적 선택의 순간까지 그 모든 결정의 메커니즘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사고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 비행기에는 우루과이의 명문 럭비팀 올드 크리스천스 클럽 선수들이 타고 있었어요. 네, 선수들이랑 그 가족, 친구들까지요. 근데 자료를 보면 이분들 대부분이 부유하고 또 아주 독실한 가톨릭 집안 출신이라는 점이 계속 강조되더라고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엔 이게 왜 중요할까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의 배경에 이 종교적, 사회적 가치관이 아주 깊게 깔려 있었어요. 맞아요. 그들의 정체성이 훗날 닥쳐올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나요? 조종사의 치명적인 위치 오인이었죠. 뭐 당시 기술의 한계랑 혹독한 기상 조건이 결합된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였어요. 단순히 조종사 한 명의 잘못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였던 거죠.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부기장이 구름 속에서 시야가 안 나오니까 추측 항법에 의존했다고 해요. 네, 근데 안데스 산맥의 강한 맞바람 때문에 비행기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려졌는데 이걸 계산에 못 넣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산맥을 다 넘어서 칠레의 쿠리코라는 도시 상공에 도착했다고 완전히 착각한 거죠. 그리고 관제탑에 하강 허가를 요청하고요. 바로 그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오후 3시 30분쯤 짙은 구름을 뚫고 나오는 순간 조종사들 눈앞에 보인 게 활주로가 아니라 거대한 산봉우리였어요. 조종사가 필사적으로 기술을 올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오른쪽 날개가 산에 부딪혀서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그 충격으로 동체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이어서 왼쪽 날개까지. 네, 날개 없는 동체는 그대로 거대한 봅슬레이처럼 변해버린 거죠. 자료에 묘사된 걸 보니까 그 동체가 시속 35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빙하를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네, 그러다 거대한 눈더미에 부딪혀 멈추는 순간 고정되지 않았던 좌석들이 앞으로 확 쏠리면서 아코디언처럼 압축되었다고 합니다. 그 충격 때문에 앞쪽에 앉아있던 많은 승객들이 큰 피해를 입었겠네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혼돈 속에서 공동체의 첫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럭비팀 주장이었던 마르셀로 페레스가 부서진 동체 입구를 여행 가방으로 막아서 눈보라를 피할 임시 거처를 만드는 등 초기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의료 활동을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 두 사람이 당시에 겨우 19살, 의대 1학년생이었던 로베르토 카네사하고 구스타보 제르비노였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의대생이라고 해도 이제 막 공부 시작한 1학년이잖아요. 의료 장비도 하나도 없는데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을 어떻게 대처했다는 거죠? 바로 거기서 그들의 놀라운 기지가 빛을 발해요. 서츠를 찢어서 압박봉대를 만들고 부서진 좌석의 금속 프레임을 떼어내서 부목으로 사용하고 와... 그야말로 원시적인 응급처치를 해낸 거예요. 특히 난도파라도의 생존은 이건 뭐 거의 기적에 가까운데요. 아, 그 두개골 골절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분이요? 네, 3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실상 사망자로 분류됐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그를 다른 시신들 옆에 그냥 눕혀뒀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를 살린 거라고요? 역설적이게도요.
차가운 눈이 그의 머리에 직접 닿으면서 뇌부종이 퍼지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자연 냉각 요법 효과를 낸 겁니다. 현대의학에서 쓰는 저체온 요법을 자연이 대신해 준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3일 만에 깨어난 그가 마주해야 했던 건 어머니의 죽음과 곧 죽음을 앞둔 여동생의 모습이었어요. 아, 정말 깨어난 게 기쁨만은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생존자들한테 결정적인 심리적 전환점이 찾아오잖아요. 사고 11일째 되는 날 직접 개조한 라디오로 수색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가을 보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 순간에 모두가 망연자실한 침묵에 빠졌을 때 생존자 중 한 명인 구스타보 니콜리치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수색이 중단됐대. 아니, 그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곳을 나가야 한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조될 거야. 와, 그 절망적인 순간에 좋은 소식이라니.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도 못할 발상의 전환이네요. 이제 정말 다 죽었구나 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던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기는 순간 수동적으로 구조를 기다리던 조난자에서 능동적으로 생존의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로 정체성이 바뀌는 분기점이죠. 아,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는 주체적인 희망으로요? 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눈의 사회 건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완전히 자신들의 힘으로만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추위였을까요? 아니면 식량? 바로 물이었어요. 물이요? 주변에 온통 눈인데 물 걱정을 하나요? 그게 사실 눈을 그냥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려서 저체온증을 유발하고 입안에 심각한 동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발명이 시작되는군요. 물 생성 장치, The Watermakers 말이죠. 맞습니다. 아돌포 스트라우치라는 생존자가 비행기 좌석 등받이 뒤에 붙어있던 얇은 알루미늄 판을 떼어냈어요. 네네. 이걸 U자 모양으로 구부려서 태양을 향해 세워두는 거죠. 그럼 안데스의 강렬한 햇빛이 판을 뜨겁게 달구고 그 위에 눈을 올려두면 깨끗한 물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태양열 지별판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 장치 덕분에 맑은 날에는 하루에 수리터의 귀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었죠. 이런 발명품들은 단순히 생존 기술을 넘어서 그들만의 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해요. 생명유지, 신체 보호, 그리고 약자 보호. 이 세 가지 목적의 발명품들이 계속 나와요. 신체 보호라면 설맹을 막기 위한 선글라스 같은 거요? 네, 조종석 선바이저를 잘라 만들었죠. 또 비행기 단열재를 뜯어서 여러 겹으로 꿰매 만든 거대한 침낭. 이건 나중에 원정대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약자 보호를 위한 발명품이라면 그 해먹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골절 환자들이 차가운 바닥을 피할 수 있게 짐칸 그물을 이용해 만든 공중침대. 생존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버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는 증거네요. 네, 더 이상 조난자가 아니라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안데스의 원주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환경은 어느 정도 극복했는데 정작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건 기술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어떤 발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친 거죠. 식량 고갈입니다. 초콜릿 몇 개랑 와인 몇 병이 전부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생존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렵고 끔찍한 윤리적 딜레마, 바로 인육 섭취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친구의 시신을 먹는다는 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였을 텐데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합의해 나가는지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처음부터 다들 동의한 건 아니었겠죠. 그럼요. 엄청난 저항과 논쟁이 있었죠. 차라리 굶어 죽겠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모두가 며칠 동안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끔찍한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어냈나요? 그들 안에 가장 깊은 곳, 바로 신앙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신앙에서요? 네,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요? 네, 이 구절을 통해 그들은 친구의 영혼 없는 육체를 섭취하는 행위를
친구가 자신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성스러운 희생이자 성찬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식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의 의미를 부여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합의죠? 만약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내 몸을 사용해서라도 너희들이 꼭 살아남아갈라. 서로 간에 이런 구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마치 사후 장기 기증 서약 같은 개념이네요. 맞아요. 이 합의를 통해 친구의 시신을 훼손한다는 죄책감을 친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받는다는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놀랍네요. 단순히 생존 본능이 아니라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사회적 윤리적 시스템을 구축한 거네요. 해당 가족이 먹지 않도록 배려한다.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군요. 그렇죠. 그렇게 그들만의 질서를 잡아가면서 안정을 찾아가나 싶었는데 생존 17일째 밤에 또 다른 재앙이 닥치죠. 바로 눈사태요. 네, 그날 밤 거대한 눈사태가 잠든 사이 동체를 그대로 덮쳤어요. 눈이 순식간에 동체 안을 가득 채우면서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던 마르셀로 페레스를 포함해 8명이 그 자리에서 질식사합니다.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피난처마저 그들을 공격한 거네요. 네, 남은 19명은 눈으로 꽉 막힌 동체 안에 3일 동안이나 갇히게 되잖아요. 정말 상상조차 힘든 상황이죠. 어둠과 추위 속에서 바로 옆에 죽은 친구의 시신과 함께요. 산소도 점점 희박해졌을 텐데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난도 파라도가 부러진 비행기 부품으로 동체 천장을 미친 듯이 찔러서 작은 공기구멍을 뚫는 데 성공해요. 그게 아니었다면 모두 질식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갇혀있는 동안 방금 옆에서 숨진 친구들의 시신을 먹으며 생존해야만 했고요.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 눈사태를 기점으로 공동체 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리더십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감성적 리더였던 마르셀로가 사망하자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스트라우치 사촌들이 새로운 리더 그룹으로 부상합니다. 리더십의 교체가 있었군요. 네, 이때부터 공동체는 감정적인 유대를 넘어서 마치 기능적인 생존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변모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고 60일째,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하죠. 네, 생존자 중 가장 강인하다고 알려졌던 누마 투르카티가 사망한 사건이요. 그분은 왜? 누마는 인육 섭취에 대한 종교적, 도덕적 거부감이 무척 컸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양만 섭취하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죠. 가장 강했던 사람마저 죽었다는 사실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겠네요. 그렇죠. 누마마저 죽었다면 우리도 여기서 기다리다간 모두 죽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가 죽기 전 남긴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의 죽음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가야 한다는 최후 통첩처럼 들렸겠네요. 네. 그래서 마침내 최후의 원정대가 결성됩니다. 난도 파라도, 로베르토 카네사, 그리고 안토니오 비신틴, 이렇게 세 사람이었죠. 네. 남은 생존자들은 이 원정대에게 공동체의 모든 희망을 걸어요. 가장 따뜻한 옷, 가장 많은 식량, 특제 침낭까지 모두 이들에게 몰아주죠.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일화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빨간 아기 구두 이야기요. 네. 원정대를 떠나기 전 난도 파라도가 조카에게 주려고 샀던 빨간 아기 구두 한 짝을 자기 가방에 넣고 나머지 한 짝은 동체에 남겨두죠. 그러면서 맹세하죠.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 신발의 짝을 맞추겠다. 그 빨간 구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공동체를 붙잡아주는 단 역할을 한 셈이죠. 그들은 서쪽으로 가면 칠레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출발하잖아요. 하지만 3일간의 사투 끝에 정상에 올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건 끝없이 이어진 설산뿐이었죠. 그 순간의 절망감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드네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들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해요. 식량이 부족할 걸 직감한 파라도와 카네사는 함께 온 비신틴에게 자신들의 식량을 나눠주며 동체로 돌아가라고 지시해요. 남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식량을 아끼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은 말하죠. 우리는 걷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서쪽을 보며 죽자.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죠. 그로부터 7일 뒤 총 10일간의 행군 끝에 강 건너편에서 말을 탄 사람을 발견해요. 칠레의 목동 세르지오 카탈란이었죠.
그런데 거센 강물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닿지 않아서 대화가 불가능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날 카탈란이 다시 찾아와 돌에 종이와 연필을 볶아 강 건너로 던져주고요. 난도 파라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유명한 쪽지를 적어서 다시 던지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산에 추락한 비행기에서 왔다. 나는 우루과이인이다. 우리는 10일 동안 걸었다. 기체에는 부상당한 친구 14명이 남아있다. 우리는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 이 짧은 쪽지 안에 72일간의 모든 고통과 절박함이 다 담겨 있은 것 같죠. 네, 이 쪽지를 받은 카탈란이 10시간을 달려 경찰에 신고했고 마침내 12월 20일 헬리콥터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72일간의 살투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구조 이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어요. 그 식인종 논란이요. 네, 처음에는 안데스의 기적이라며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곧 인골 사진이 공개되면서 끔찍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이었을 텐데 이 상황을 잠재운 것이 의외로 카톨릭 교회였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시험에 들게 했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한 것도 믿음이었던 거죠. 당시 교황 바오로 6세가 직접 메시지를 발표했대고요. 네, 하느님은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신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은 죄가 아니라는 교회의 공식적인 선언이 나오자 들끓던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아 각자의 삶을 살아냈죠. 특히 로베르토 카네사의 이야기는 정말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저명한 소아심장 전문의가 되었죠. 네, 산에서 친구들을 살리지 못했던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아이들의 심장을 고친다는 말을 남겼다고요. 그 끔찍한 경험이 그들의 삶을 파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72일간의 기록을 통해 뭐랄까 한편의 인류학 보고서를 읽은 것 같아요. 그 추락한 비행기 동체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새로운 기술과 규범 그리고 극한의 윤리를 실험하고 만들어낸 작은 문명의 실험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이 자료는 2023년에 개봉했던 영화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 생존자뿐 아니라 그곳에서 죽어간 사망자들의 시선과 기억까지 조명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생존이란 과연 살아남은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남은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내어준 이들을 포함한 그곳에 있었던 모두의 이야기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역사는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될 때 가장 진실에 가까워지는 걸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남겨두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